네, 올해 마지막 FOMC가 이렇게 좀 막을 내렸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야 할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에 FOMC 해석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궁금한데 우선은 저희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이 목소리 어떤 이야기들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In our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real GDP will rise 1.7% this year and 2.3% next year, somewhat stronger than projected in September. In the labor market, the official report on the labor market for September, the most recent release, showed that the unemployment rate continued to edge up, reaching 4.4%, and that job gains had slowed significantly since earlier in the year. Inflation has eased significantly from its highs in mid-2022,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run goal. But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risen in recent months,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Our framework calls for us to take a balanced approach in promot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Accordingly, we judged it appropriate at this meeting to lower our policy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4% at the end of 2026 and 3.1% at the end of 2027, unchanged from September. Accordingly,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mainly Treasury bills, for the sol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ank you, and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선 박사님은 이번 FOMC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좀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매파적이다 아니면 비둘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약간 매파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톤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땐 중립적인 것 같아요. 전망표에서 나온 것처럼 성장률은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은 낮췄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그냥 9월달 전망과 같이 유지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에서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그냥 중화시키는 그런 정도였고 제일 강조된 거는 앞으로의 그 성장 경로나 정책 결정을 할 때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점은 지난번 통화정책회의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OMC에서 나온 내용들 좀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번 FOMC 전에 과연 반대표가 또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견이 얼마나 좀 스펙트럼을 펼치면서 흩어질 것인가 이 부분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이런 이사는 예상대로의 움직임 나왔고 두 명이 동결 의견을 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정책결정회의 FOMC 이전에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반대하지 않겠냐 했었는데 네. 지금 슈미드 그리고 굴스비 두 지역 연준 총재가 동결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란 이사 같은 경우에는 50bp 인하 아주 과감한 그래서 동결과 인하 그리고 더 큰 폭의 인하라는 아주 다양한 이러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게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준 내에서는 이러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점도표에 보면 네. 동결을 얘기했던 분들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2명 빼놓고 나머지 4명의 연준 그 지역 총재들이 동결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몇 명은 또 내년에 또 투표권을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연준 내에서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번 10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년도가 중요하다 이런 시각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내년에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 문제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한 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훨씬 우세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점도표의 특징을 보면 지난 9월 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난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면서 폐쇄가 되면서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연준에서의 전문가들이 경제 정책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유보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연준도 데이터를 모으고 민간 부분에서의 데이터도 다 모여서 판단은 하지만 그런 어떤 불확실성 하에서 정책의 기조를 더 빠르게 간다든지 늦게 간다든지 선택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지난 9월 달의 전망과 거의 비슷하게 정책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에서의 투표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전망을 한 게 아니냐. 그 네. 중간값이잖아요. 근데 보면 9월 달보다는 이 분포가 좀 내년 같은 경우는 너무 벌어졌어요. 미란 이사가 많이 이제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이 연준 투표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케빈 헤셋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아하. 된다고 하면 네. 뭐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도 그 FOMC의 어떤 정책 결정에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차기 의장의 뭐 자격은 즉시 금리 인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시장에서도 케빈 해실 위원장을 두고 슈퍼 비둘기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 이후 5월 이후의 분수령이 좀 어떻게 될지도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대체로 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예상과는 달랐다 싶은 부분도 혹시 있으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사실 유동성이 되게 네.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규모, 약 한 단기 매입에 국채를 대한? 매입해 준다는데 시장에서는 약 한 뭐 300에서 뭐 250, 300 정도, 3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400억 달러 정도 매입하겠다. 그래서 사실 뭐 신년도 들어가면 또 정부에서 세금도 걷고 이러면 그쵸. 소위 말해서 네. 연준 내에서 TJ 계정에서 그 밸런스가 커지거든요. 그건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거기 때문에 연준 의장 말대로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좀 400억 달러씩의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단기 국채 매입, 뭐 1년 미만이나 아니면 잔존만기 3년 이내에 단기 채권들을 좀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특이했던 부분이 있고요. 전망에서 보면은 성장률을 올렸는데 맞아요. 실업률은 유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생산성,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굉장히 탄력적인 리질리언트한 미국 경제에서의 생산성 그리고 여기에 AI 붐과 관련된 투자들이 좀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성장률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민간 기구에서 나오는 성장률보다 연준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편인가요? 사실 2% 미만의 성장률도 최근에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점 짚어주신 거예요. 민간 부분에서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년도 2.1%.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연준 FOMC 통화정책결정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각 내년도 얼마 성장할 것 같은 거냐고 이제 물어보면 뭐 3%, 1%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의 중간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기관에서 설명하는 성장률과 점도표에서 연준의 점도표가 얘기하는 성장률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지난달에 비해서 아니면 맞아요. 지난번에 전망에 네. 비해서 지금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레벨보다는. 그래서 지난 9월 달보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약 한 0.5%포인트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리질리언트하다, 탄력적이고 아주 강건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로만 보면 미국 통화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그렇게 아주 어둡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뒤집어서 보면 지금은 네. 물가 상승률 오히려 낮췄잖아요. 성장률 올리고. 네. 근데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뭐 관세나 아니면 뭐 유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2.3%는 미국 잠재 성장률을 2%라고 하면 높잖아요. 그렇죠. 수요 측에 물가 압력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렇게 경제 전망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겠지만은 점점 물가 상승률을 지금은 내렸지만은 올리는 그런 상향 이동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의 상방 압력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실 향후에 연준의 무게추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걸까? 아주 정확한 거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올해까지는 무게의 추가 고용에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실업률이 고점을 찍을 거는 내년도 1, 4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업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낮췄지만은 이제 고용 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네. 수요 측에서의 물가 압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도 재정 정책이 굉장히 팽창적이거든요. 재정 지출 많이 늘리고 그리고 금리도 계속 낮췄잖아요. 금리 효과는 약 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경제에 미치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의 추가 고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의장은 바뀌는데 무게추는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이 짚어주신 단기 국채 매입에 대한 생각보다 큰 규모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파월 의장이 이게 통화정책 기조가 변하는 건 아니다. 좀 약간 기술적인 그런 조치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양적 긴축을 2022년부터 해왔는데 그래서 연준의 그 뭐 대차 대조표 이게 9조 달러에서 6조 5천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연준으로 빨아들인 건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에서의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T 양적 긴축을 중지를 하고 소위 말해서 그 주택 저당 채권 있죠. MBS를 롤오버 안 하고 그걸 남는 거를 국채를 이제 사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적 완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하는 속도를 이제 정지를 시키고 정지를 시킨다면은 그러면 계속 일정 부분은 사줘야 되거든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아주 긴급하게 이 양을 좀 늘린 것은 긴급하게 뭐라 그럴까 그 유동성을 좀 더 줘가지고 신용 경색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화 네.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완화 기조의 전반적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적 완화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려하는 조치죠. 돈을 막 푸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부분에서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미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세 조정이다. 그리고 이번 12월 FOMC 혹시 QE 양적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다. 어찌 보면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시장이 너무 놀라지는 않게 달래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둘기적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 매입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금리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내리고 유동성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비둘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인하는 예정됐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400억 달러 국채 매입하는 것 또한 12월부터 양적 긴축을 중지하겠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우리나라로 잠깐 넘어와서 이 부분 체크해 볼 텐데 이제 한미 금리 차가 그렇다면 1.25%포인트로 좀 좁혀졌습니다. 금통위 입장에서는 1월 FOMC 이전에 또 이제 금리 결정,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을지 어떨까요, 영향은? 사실 연준이 내리게 되면 뭐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 등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좀 내려가지고 그 이전의 어떤 금리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연준만큼도 금리 인하의 자유도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동결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통화 정책의 어떤 또 공조성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숙제를 정부가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여기에 나온 카드가 국민연금 이제 외화채 발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조치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아주 외환당국이랑 정부에서 굉장히 뭐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1,400원대의 환율이 새로운 노말이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제 구조 내에서의 1,400원에 대한 환율 수준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국민연금의 외화채를 발행을 해서 달러 공급을 뭐 외국에서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러한 구조적인 새로운 새로운 국면 1,400원대의 환율을 네.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1,400원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 전환, 환율의 방향 전환을 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변동성이나 어떻게 보면 환율이 위로 상승하는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제는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부채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을 가져야 되는 이 연금 자체가 부채를 가지고서 부채까지 관리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익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 요인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율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참 난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게 왜냐면 우리 경제 구조가 옛날에는 환율이랑 그 우리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게 경상수지였어요.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가 국내에 달러를 많이 쟁겨놓으면 원화가 강세였는데 이제는 많이 팔아놔도 우리가 자산을 다변화해야 되잖아요. 여러 네. 군데로 흩어놔야 되니까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연기금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연기금 자금이 계속 커지는데 해외 투자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경상수지만 봤는데 이제는 금융수지까지도 봐서 전체 국제수지의 어떤 균형의 어떤 상황을 본다고 하면 번 것만큼 나가는 상황이니까 나가는 거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성장성이 커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펀더멘탈이 되는 우리 경제가 잘 살아나야 돼요. 근데 성장률이 지금 1% 내년도 뭐 2% 간다고 하는데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새 국면이다. 뉴 레즘이고
뉴 노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결국은 가장 큰 게 경제 체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짧게 일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FOMC 넘기고 나니까 다음 주에 또 BOJ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국채 금리도 좀 급등을 하고 경제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3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3% 나오면서 되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성장률이 2% 이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대비 연율이나 전기 대비로 보면 한 번 좋으면 그다음에 좀 낮아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네. 내용을 봤을 때 소비나 투자, 정부 지출이 다 줄었는데 우리가 작년이랑 올해도 또 비교해 볼 필요 있잖아요. 지금 올해 성장률은 1.3분기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가 전년 동기 대비 1.5%예요. 미국, 일본 잠재 성장률 1%라고 치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기 대비로 성장률이 줄은 것을 좀 우려는 하지만 기조적으로 가는 거는 1%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반증하는 것이 물가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12월 달에 BOJ가 금리를 인상할 확률도 있고 아니면 못하면 1월 달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데이터가 약간의 그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수는 있지만은 금리 인상은 충분히 있고 내년 말 되면 지금 0.5%인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1%까지 올라갈 거로 봐요. 근데 그렇다고 엔화가 강세가 될 거냐? 그렇지 그건 않다는 전망이 아주 우세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일본 부채가 너무 많고 네. 재정 지출을 내년에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1% 올린다고 하더라도 FOMC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는 3.5%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프레드가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엔화 강세를 유발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 150엔 이상에 있을 확률이 높죠.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내림세 그래도 1,464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검사할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기분입니다. BOJ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주시를 해야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